자, 혹시 여기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이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를 받게 되면 이 우수 사업장 인정제도라는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냐? 인정기간은 3년이고요. 사업 위험성 감소 대책을 위한 보조금이나 융자금 같은 것도 다 지원이 되고 산재보험료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사업주가 야 우리 돈 없어서 안전보건 못 취해. 안 돼. 어쩔 수가 없어. 이해해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요.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융자뿐만 아니라요. 기계 설비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할 때 이런 제도 있는데 한번 활용해 보세요. 좀 더 안전해지면 좋잖아요. 돈도 안 드는데 이렇게 한번 또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환경 측정인데요. 작업환경 측정이라는 것은 유해 위험 요인이 사업장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얼마만큼 노동자, 우리 조합원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걸 측정하는 겁니다. 가장 큰 측정 대상은 소음이죠. 그 다음 분진, 미스트, 흉, 그 다음 유해 위험 물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요. 자, 근로자 대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 측정할 때. 제가 진짜 이거 작업환경 측정 이거 기관에서 하거든요. 외부 기관에서 다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다들 아시죠? 솔직히 빼놓고 있다가 평균값 나오면 또 끼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확한 진단이 안 돼요. 개선 대책이 마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작업환경 측정할 때 근로자 대표로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실제 우리 조합원과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시키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가지고. 그리고 이 결과를 해당 노동자에게도 다 알려야 됩니다. 사실 알리나요? 알리고 계세요. 좋은데네요. 근데 대부분 다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근로자 대표가 요구를 하면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참여를 못했다라고 하면 측정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측정기관에서 나와서 또 설명을 하겠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다시 하십시오. 또 요청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작업환경 측정 대상 사업장은 어떻게 되냐? 총 190개 정도가 됩니다. 화학적 인자는 총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이 해당 물질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다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물리적 인자는 소음, 그다음 분진, 흉, 나무, 면, 곡물, 광물, 유리섬유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작업환경 측정 주기는 6개월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요. 6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최초 신규 가동을 하거나 설비를 변경할 때도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 됩니다. 측정 자료는 5년간 보관을 해야 되고 혹시나 측정 대상 유해 물질이 발암물질이다 라고 하면 30년간 이 자료를 보관해 놔야 됩니다. 이게요, 작업환경, 제가 산재 사건을 하다 보면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실제 직업성 암이나 소음, 소음성 난청에 걸리시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 자료가 없어요.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요. 그럼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우리 노동자가 어차피 노동부에 보고하는 거니까 노동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주냐? 안 줘요. 우리는 근데 입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설명회를 개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우리 이 자료들 다 모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위암 사건을 하면서 해당 노동조합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있냐? 관련된 거 없대요. 수십 년 된 회사인데도. 그래서 되게 욕받습니다, 사실. 이것도 보관해 놓으십시오.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고 어떤 아픈 사람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자, 입회에서 설명회 개최할 수 있는 거 다 말씀드렸고, 여기 보십시오.
작업 환경 측정 결과는 사업장 내 게시판 부착, 사보 게시, 자체 정액 조회 시 집합 교육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작업 환경 측정 6개월에 한 번씩 하면 꼬박꼬박 붙이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자, 다음 건강진단입니다. 건강진단 1년에 한 번씩 받으시죠? 회사에서 다 뭐 CT랑 내시경까지 다 해주나요? 와, 좋다. 건강검진 꼭 받으십시오. 그 아시죠? 내가 건강검진 안 받아서 안 받은 상태에서 혈압 진단 받으면 혈압약 제 돈 두고 다 타먹어야 되는 거. 암 진단 안 받은 상태에서 암 걸리면 국가 지원 안 되는 거. 그래서 꼭 받으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가 5만 원씩 가태료를 했어요, 1인당. 근데 적극적으로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노동자가 받지 않으면 해당 노동자가 가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조금 유예를 하고 있긴 합니다. 꼭 받으십시오, 건강진단은. 자, 건강진단을 받고 나서 와, 우리 사업장에 진짜 뭐 난청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허리가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시설이나 설비 설치, 개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자, 어떻게 우리 노동조합이 그걸 요구할 수 있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우리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는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와, 권한 되게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요, 근데 본인 동의 없이는 건강 결과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 공개 안 할 사람은 없거든요. 아프고 이러면. 우리 작업 환경 개선해야 된다. 우리 노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하면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결과도 꼭 받아보십시오. 1년에 한 번씩 설명해 달라고 하십시오. 근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데 되게 많죠. 잠 푹 자고 오라고 하는데 야간 근무하고 바로 가가지고 혈압 재고 혈압 높다고 혈압약 먹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데. 참. 그래서 웬만하면 그 사업장에서 지정한 병원 안 가고 다른 병원에 가라고 하는 경우도 좀 덜어 있습니다. 저는. 가라로 하는 경우 청력 검사하는데도 가라로 그냥 하는 경우도 많고요. 건강진단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는 딱 2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일반 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인데요. 밑에 있는 배치, 수시, 임시 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인 경우에 받는 진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과 특수건강진단만 내용을 알아두시면 된다. 자, 건강진단 종류 중에 아까 특수건강진단 대상 중에 배치적 건강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업무에 투입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수시는 직업성 천식이나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애를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냥 수시로 건강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임시건강진단은 노동부 장관, 노동청에서 봤을 때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그래. 다시 한번 임시로 건강진단 해봐라. 명령이 내려오는 경우에 하는 진단을 얘기합니다. 일반 건강진단은 사무직은 2년에 한 번씩, 비사무직은 1년에 1회씩 이렇게 받도록 하고 있고요. 다들 받아보셔서 아죠? 검사 항목은. 혈압, 혈당, 요당, 그 문진표도 작성하시잖아요. 문진표도 정확하게 좀 작성을 하시고요. 특수건강진단 대상은요, 여기 유기화합물 108종, 금속 19종, 알카리류 8종, 가스상태 물질류 14종, 허가 대상 물질, 금속 가공류 이렇게 돼 있고, 분진, 물리적 인자, 그리고 중요한 게 야간 작업입니다. WHO에서 1급 발암 물질로 규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교대근무, 야간근무.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인정을 하진 않더라고요. 어디 규정에서도. 그래서 야간 작업 자체가 사람 신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특수건강검진 대상으로 넣어놨습니다. 자, 다음 특수건강검진의 결과 해석, 이용.
여기 보시면 특수건강 받으시면 A, CA, 뭐 DA, R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다 결과는 설명을 해줄 거예요. 어차피 어떤 상황인지. A는 정상, C는 관찰 필요, 그 다음 C도 관찰 필요, D는 D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유소견자거든요. 이게 우리 조합원, 우리 노동자들이 건강검진 받았는데 D가 되게 많이 왔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건강진단 결과를 근거로 해서 기계 설비, 그 다음 기구 등을 개선해라 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질병자는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특히 감염병, 정신병. 요즘 코로나 심각하잖아요. 코로나 교육은 다 받으셨죠? 요즘 우리 회사에서 코로나 접종하면 접종 휴가 줍니까? 다 좋은 데 다니시네요. 자, 일단 정신병이 있거나 감염병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이 됩니다. 절대 시키면 안 돼요. 자, 전염, 그 다음 정신분열증, 마비성 질환, 그 다음 심장,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인데, 자, 여기서 사실 심장, 신장, 폐,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실제 근무를 하고 싶은데 사업장에서 이걸 근거로 근무를 할 수 없게끔 한다라고 하면 병원 의사 소견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하시면 되고요. 근로시간 연장이 또 제한이 되는데 위에 위험한 작업인 경우에는 우리 근로기준법은 성인 근로자인 경우 1일 8시간, 일주 40시간까지 근무를 시킬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위에 위험 작업은 1일 6시간, 일주 34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작업이냐? 잠합이나 고소 작업. 그러니까 잠수부 이런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우리한테 해당이 없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갱내, 잠합, 그 다음 강렬한 소음 발생하는 거. 강렬한 소음은 100dB 이상이 1일 1000회, 그 다음 120dB 이상이 1 100회, 120dB 이상이 10회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규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시고 야 우리 사업장에 강렬한 소음 발생하는 사업장인데 라고 하면 근로제한 이거 규정 위반이다. 아니면 작업환경 개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있습니다. 위촉은요 근로자 단체, 그다음 사업주 단체에서 소속된 자 중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예산업 근로감독관을 한다는 걸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위촉 대상은 노조의 그 추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사업주 단체의 추천을 받는 경우. 근데 업무가 정말 좀 좋습니다. 사업장 자체 점검 또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예방계획 수립도 참여를 할 수 있고 감독기관에 신고도 할 수 있고요. 작업중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요청도 할 수 있고 설명에 참여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안전수칙 준수 지도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또 노조에서 그 추천된 우리 감독관 분들은 별도로 또 교육을 받으시고 하시니까 좀 전문적인 활동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요. 연임할 수 있고 수당은 지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우리 조합 간부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 우리 조합 스스로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진단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실제로 저희가 지금 최근 4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진단을 했었거든요. 제가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안전보건 진단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노동부 장관이 개선계획, 진단하고 개선계획 수립하라 명령하는 경우 하는 그 제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을
노동부 장관, 이 명령에서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조합이 스스로 진단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실제 저희가 진행해본 진단 결과 굉장히 많은 것이 부실했고 그걸 근거로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광주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 진단했던 것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진단 배경은 사실 산업안전보건활동의 주체는 사업주도 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활동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실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의 위험하고 유해한 작업 환경, 요소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거든요. 목적은 우리 임금 협상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이제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우리 스스로 주체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 다음 실제 이 진단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사실 협상 카드로 쓸 수가 있거든요. 무슨 단체 협약을 할 때는 이게 안 돼 있다, 개선해달라, 아니면 노동부에 고발 조치를 하겠다 등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진단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사실 이게 설문조사도 들어가지만 정량적인 조사 방법과 정성적인 조사 방법이 있거든요. 정성적인 조사 방법은 사실 얘기를 통해서 정성적으로 이제 노조 간부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분들, 근로자 위원분들을 직접 대면해서 실제 이런 일이 발생했었고 이게 안 되고 있고 이걸 체크를 하는 거고, 정량적인 건 전 조합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실제 본인이 느끼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활동, 예방 계획, 그 다음 안전보건 조치, 교육은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내가 실제 산재가 발생했는데 공상처리를 유도한 적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결과가 풍부해져요. 일단 저희가 삼성전자 광주 공장의 케이스를 들면 저희하고 일단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조사를 했고 사업장에 안전보건 관련된 서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4개 사업장을 다 했는데 4개 사업장을 했는데 실제로 100% 다 주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제출 자료를 일단 검토를 하고 조합원과 조합간부 심층 면담을 통해서 실태를 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설문조사를 하고 그 설문조사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실제 언론에 많이 보도됐죠.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광주 공장도 국감에서 엄청 두드려 맞았잖아요. 산재 은폐 문제 때문에. 저희가 설문조사에서 보고서를 삼성전자 측에다가 줬거든요. 그래서 이수진 의원 쪽에서 한번 크게 때렸습니다. 그 다음 이게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그냥 보고서 이게 문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노조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개선 내용까지 포함을 시키고 그거를 사업장에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보건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해봤는데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진단에 관련된 평가표는 저희가 법과 관련 제도, 코사, 가이드, 그리고 이것도 한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안전보건과 관련된 인증제도가 있어요. 코사 18001, 그 다음 코사 MS,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저희가 평가 진단표를 작성을 합니다. 우리 사업장 특성에 맞게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같이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업주와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입니다. 개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개선 계획을 세웠다면 이게 우리 노동자들한테 다 전달이 되고 다 인지를 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 계획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 그거를 관리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실제 우리 현장에 있는 노동자 입장에서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럼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으면, 시행이 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이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사업장에서는 요식행위, 근로감독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서류만 다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이행을 하지 않고. 그걸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두 번째가
이제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실제 우리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봅니다. 그 다음 관리체계, 아까 설명드렸던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리자, 그 다음 산업보건이 등이 선임되어 있고 명예근로감독관이 선임되어 있는지, 관리감독자가 선임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합니다. 와, 설문조사 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안전관리자는 선임이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자가 누군지 모르더라고요. 조합원 전체가 다.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 교육훈련에 대해서 실제로 교육을 받는지, 어떤 내용으로 받는지, 교육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교육을 안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매뉴얼 또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지, 별도의 교육을 하는지까지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해와 관련된 것들, 혹시나 중대산업재해나 아니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니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우리가 산재 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장에서 그 재해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기록하고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 위험성 평가,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라든지 방호 장치, 그다음 MSDS 등 여러 가지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조사를 하고요. 자, 이거는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 안전보건 진단 결과입니다. 일단 이 각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배점을 줬고요. 우리가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정성적, 정량적인 그 결과를 가지고 점수를 측정을 했습니다. 총 100점 만점에 38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제대로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었어요. 실제 우리가 이 보고서를 언론에 퍼뜨렸 이후에 여기 환경안전팀이라고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인원을 충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완전 이제 체계를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강의의 원 내용은 여기서 끝인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그냥 말로 설명을 할게요. 사실 우리 스스로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상 이제 산업재해에 대한 이제 사건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면서 느꼈던 게, 와,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당신들 아파서 이만큼의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고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네? 와, 대단한 제도다. 근데 날이 지나고 이제 노무사 경력이 한 1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과연 사람이 다치고 나서 보상받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들지 않고 안 아프게 일을 할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늦게나마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고, 그래서 지도사라는 자격증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3년간 진짜 죽도록 공부를 해서 자격을 취득했는데, 와, 공부를 하고 실제로 산업 현장에 뛰어 들어가 보니까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돼 있을까? 이제 법대로만 되면, 법대로만 운영이 되고 법대로만 모든 사업장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진짜 아픈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100% 지킬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좀 덜 아프고 덜 다치고. 근데 이게 사업주가 사실상 인력과 자금을 투입을 해도 100% 하지 못하는 건데, 그 메꿔지지 않은 부분은 누가 채워야 되냐? 우리 스스로입니다. 우리가 메꿔줘야 돼요. 결국에 같이 건강하게 살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과 우리 특히 조합 간부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로자 대표로서. 그리고 비록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험성 평가라든지 작업 환경 측정 등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사고 원인과 질병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다 같이 노사가 화합해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는 그 제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교육을 들으셨으니까 제가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드렸고, 하지만 제가 꼭 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꼭 한 번씩 챙겨보시고요. 여기 안에서 우리 조합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저는 노무사로서 산재 사건을 안 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은. 다들 안전하게 만들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이제는. 그런 제 목표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노동자들이 바라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조합 간부분들 그리고 노동조합이 지금부터라도 한 발짝 먼저 앞서서 솔선수범하면서 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끝으로 일단 강의를 마치고, 사실 제가 강의 마지막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권리 위에 잠자는 혹시나 졸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을 깨워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